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날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나서 증시가 많이 흔들렸는데요. 증시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흔들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금융사들이 잇따라서 증시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주식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좋지 않을 것 같고 또 수요 부문에서도 소비자들이 부담이 많이 커질 것 같다.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도 그렇고 비즈니스에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런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관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더 많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줄 몰랐느냐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관세는 원래 다 계속 얘기를 해왔던 것인데 이제 와서 그런 것을 새롭다라든가 깜짝 놀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우습지 않느냐라는 것인데, 그렇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세를 지난 2일 날 상호 관세를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랐던 그런 부분은, 시장이 놀랐던 그런 배경은 이 관세의 논리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논리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논리하고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이 세상을 접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측면에서 그런 놀라움이 컸고,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FT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혁명적인 본성, 트럼프 정부의 혁명적인 본질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요. 그런 표현에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증시 목표가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최소 10개 은행에서 S&P 500의 전망치를 하향했는데요. 평균 목표치가 원래는 6,539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에서 6,012 정도로, 그러니까 약 6,500에서 500 정도 깎인 거죠. 한 6,012 정도로 내려갔는데, 지난 17일 날 종가가 5,282였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면 6,000도 조금 더 올라간 수준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하우스들의 그 분석 보고서를 보면 낮춘 이유가 더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6,000이 지금보다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6,500 정도를 예상했을 때 생각했던 그 레벨을 도저히 달성할 수는 없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망을 바꾸지 않은 하우스도 아직 있어요. 모건 스탠리 이런 데도 아직 안 바꿨고 웰스파고도 안 바꿨습니다. 하지만 바꾼 데들 중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으로 바꾼 데들도 있고, 그런 논리들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앞으로 계속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굉장히 눈길을 끄는 보고서는 BCA 리서치라는 곳이었는데요. 거기는 4,450을 올 연말 기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지난 주말보다, 지난 금요일보다도 15%는 더 내려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BCA 리서치는 3개월 내에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CT도 많이 낮췄는데 CT가 낮추면서 6,500에서 5,800까지 낮추면서 뭐라고 했냐면, 황금빛의 전망이 완전한 불확실성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식 하향세, 이것은 대통령의 행동으로 인해서 베어마켓으로 진입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JP모건도 6,500에서 5,200으로 굉장히 확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상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JP모건은 지금 현재 하우스에서 침체 가능성을 약 60%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FT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정부의 혁명적인 본성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이먼 회장이 먼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니고, 왼쪽에 있는 로라 칼라프라고 하는 FT 에디터가 코퍼레이트 아메리카하고 월스트리트가 트럼프 정부의 혁명적인 본성, 레볼루셔너리한 네이처를 언더에스티메이트 했다고 생각하는가, 얕봤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이먼 회장이 즉각 그렇다라고 동의했습니다. 다보스에서는 굉장히 낙관주의가 넘쳐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다보스가 아주 옛날 일 같이 느껴지지만 옛날 일 아니고 불과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직후에 온라인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당시에 다보스에서 여러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대체로 트럼프 정부의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인터뷰가 많았습니다. 많은 기업 관계자, 금융사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보면 그때 우리가 너무 낙관했다라는 그런 후회가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거의 이유로서 혁명적인 본성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고, 이 양쪽 FT하고 다이먼 회장이 거기에 서로 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되는, 저도 거기에 끄덕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이먼 회장은 이날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전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톤에 대해서 방향이 틀렸다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체 방향을 맞게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생각하고 달랐던 부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중국이 무역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이 다른 나라에 덤핑하는 것이 많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많다는데 자기도 동의한다. 덤핑한다는 말은 중국이 이제 과도하게 싼 가격으로 이제 막 공급을 해가지고 결국 그 나라의 산업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동의하지만 지난 2일 날에 발표된, 해방의 날에 발표되었던 상호 관세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달랐는가? 제조업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리쇼어링이 필요한, 미국으로 다시 가져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핵심적인 것인데 놓쳤던 부분을 다시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의류, 신발, 가구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또 가져와야만 되는 것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죠.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겠다라든가, 그리고 과도하게 너무 작은 나라들에게까지 너무 높은 관세를 매긴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전혀 이제 사실 왜 그랬느냐면 트럼프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예를 들면 펭귄한테 관세를 매기려고 해서가 아니라 인류적으로 그냥 거의 좀 무식하게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만, 어쨌든 그날 관세가 주는 메시지는 전 세계에 대해서 마치 미국 혼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다는 거죠. 다이먼 회장은 그러면서 이 시장에 이제 크게 출렁였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변동성이라는 게 JP 모건 하우스에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변동성이 크면 투자은행 입장에서는 돈 벌 기회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시장에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월가의 큰 사람으로서, 큰 어른으로서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게 시진핑한테 잘 지내냐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른들끼리는 서로 옳은 점, 장점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뭐랄까, 트럼프 대통령도 나이 많죠. 나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한다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그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맞는 목표냐는 거죠.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중국과의 탈동조화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리고 동맹하고는 협력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다 쳐도 동맹하고는 협력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기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아쉽고 놀랍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자신들이 달성하려는 목표가 뭔지가 이제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다,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럽연합 얘기를 했는데요. 유럽연합하고 마치 갈라서려는 듯한, 유럽연합을 적대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서방세계 분열이라는 것은 나쁜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아메리카가 언론이 되자는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해서도 안 되고 미국에 좋은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다이먼 회장과 함께 또 주목을 받았던 동영상이 파월 의장의 시카고 경제클럽에 나와서 한 이야기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 대담은, 이 연설과 대담은 굉장히 큰 트럼프 대통령의 진노를 사서 결국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론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결국 관세 조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안 좋은 얘기냐면,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는 관세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날보세 판단하기가 힘들다. 관세가 어느 수준으로 될지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될지, 누구를 상대로 할지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이제 4월 초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윤곽이 잡힌 부분이 있잖아요. 보편관세나 상호관세에 대해서 레벨 생각하는 부분들이 오픈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소 직설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관세 조치는 연준을 목표에서 벗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경제 둔화, 실업률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로 인한 부담이 일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는 않았지만 실업률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이 동시에 온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파월 의장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를 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연준이 고용보다는 물가에 중점을 둘 수 있는 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물가 안정 없이는 강한 고용 환경을 장기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관세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연준이 나서서 바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취지, 내지는 못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조치는 하기 힘들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친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더 쐐기를 박은 게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대담자가 페드 풋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시장에는. 말하자면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지고 낮아지고 하면 연준이 나서서 어떤 조치를 취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완화적인 조치를 취해가지고 시장을 다시 부양할 것 아닌가라는 그런 페드 풋에 대한,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단호하게 NO 아니다라고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합해서 이날 증시는 조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고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시장 자체는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또 은행들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관세 조치로 인해서 이제 실업률과 인플레가 둘 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그러나 연준이 거기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은 전체적으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메시지였죠. 심지어 그리고 이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완전히 열이 받아서 바로 해고를 추진하겠다라고. 그러면 파월에 대한 해고가 실제로 가능하냐는 게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연방 공무원, 파월과 같은 이런 주요한 자리에 있는 연방 공무원은 그런 임명 절차에 관해서 헌법에 규정된 바가 있지만 해고에 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대신에 판례로서 그 규정이 사실상 기준이 확립되어 왔는데, 이미 90년 전에 확립된 판례가 지금까지 연방 공무원 해고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판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규정 외의 사유로 엄청난 잘못, 예를 들면 어떤 비위 행위가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불성실한 태도로 업무에 임해가지고 도저히 그것을 용인할 수 없었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런 규정에 나와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니면 임의로 정치적으로 색깔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정책적인 의견이 어긋나서 해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판례로 성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 내 생각하고 달라서, 그리고 그 사람하고 일하는 게 내가 불편해서, 이런 이유로는 해임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해임을 아주 못 지킨 건 아닙니다. 일단 202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보면 약간 조직의 성격이 다른데요. 파월이 일하고 있는 이런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위원회 체제, 이사회 체제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 명이 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면서 되어 있는데, 이런 종류의 것은 보호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미국 헌법의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의 독립성을 지켜주고자 하는 여러 가지 헌법적인 장치들이, 법률적인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지난번에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고했던 소비자금융보호국 수장은 한 명의 수장만 있고 그 밑에 다른 사람들이, 직원들이 있는 그런 체제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좀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의 대상이 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전체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는 6대3으로 보수파가 더 강경하게 더 많고, 그 중에서도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판례를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런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법원에 가서 다퉈볼 만한 사안이기도 한데,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다투는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연방 공무원에 대한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각국과의 협상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제 한국도 당연히 있고, 한국 다음으로는 중국이겠죠. 중국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도대체. 그리고 중국하고의 합의 여부는 증시나 이런 데에도 영향을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팔로우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중국하고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했고 앞으로 3-4주 내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매우 많은 연락이 중국에서 오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현재 중국하고 대화가 실제로 진행 중인 것은 사실로 보이나, 시진핑 주석하고의 통화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지는 않게 들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먼저 연락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은 꽤 분명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말하고 싶지 않고 적절치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잘 모르겠고요.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고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믿는다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상당히 이제 기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부분은 합의를 못해도 우리가 거래를 만들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만약에 if don't want to make a deal 이라고 하더라도 we will make the deal for them 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무슨 뜻이지? 중국이 원하지 않는데 이쪽에서 거래를 합의를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예를 들면 새로운 제안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쎄요.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많은 기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는데 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협상의 당사자죠. 당장 이번 주에 시작을 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방미하게 되어 있고 무역협회나 한국경제인협회도 재계들도 이제 계속 방미 러시를 지난주에는 무역협회가 가고 이번 주에는 한국경제인협회가 오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IMF하고 세계은행 총회도 있기 때문에 각국의 경제부총리들도 다 같이 오는 때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방미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와서 어떤 협상을 하기는 할 텐데 과연 실제로 어떻게 진행될지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보다 앞서서 협상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경우에는 협상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협상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추측은 베트남은 지금 상당히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 협상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어서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내용들이 실제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잘 안 된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과의 협상 내용은 그래도 비교적 조금 전달된 바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해서 일본 측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방위비 내용을 얘기해서 또 그것도 당황하게 만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들고 싶다고 요구를 했다는데 그래서 쌀 문제 같은 것도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역 적자를 0으로 만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든 일단 과감한 요구부터 시작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런 요구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또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세 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중국처럼 미국하고 맞서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LNG나 항공기 구매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무역 장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한번 미란 보고서를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트럼프 정부가 지금 전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큰 그림이 있다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은 동맹국에 분담을 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달러의 구조적인 강세를 억누르고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동맹국의 비용 분담을 어떻게 시키느냐, 거기에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관세는 채찍이고 안보의 우산이라는 것은 당근이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용해서 동맹국에게 원하는 어떤 바를 관철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큰 프레임 자체는 미란 보고서에도 있지만 트럼프 정부 전체 내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가로지르는 어떤 정서는 미국은 피해자다라는 그런 정서입니다. 리프트 어프라는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쓰는데 벗겨 먹힌 그런 나라라는 거죠. 미국은 피해자라는 거죠. 항상 어떤 글로벌한 전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돈은 우리가 다 쓰고 너네는 혜택만 보고 그래서 그거의 혜택을 본 동맹들이 말하자면 미국에 대한 가해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래서 달러의 약세가 미국의 제조업이 지금 이렇게 된 진짜 원인인가 그것만이 원인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한다면 달러의 약세를 해소하고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면 미국의 제조업은 그럼 살아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죠. 첫째는 원인 진단 자체가 맞느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해소하면 원하는 바를 너네가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성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모리스 옵스펠드라고 하는 IMF의 전 수석 경제학자입니다. 네, 지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계시고 저도 이제 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가서 만났는데요. 미란 보고서의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인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보고서는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적자가 세계의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달러하고 전 세계의 상품, 중국이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생산된 상품이 이렇게 교환되고 있어서 그것 자체가 미국의 제조업을 진흥시킬 수 없는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하고는 그것은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구조적으로 강세를 띠는 부분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무역 적자 로만 달러가 세상에 공급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른 나라에 가서 이것저것 사는 부분이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상품만을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어떤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한국의 기업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의 뭐 채권을 어떤 걸 산다든가 한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산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의 다른 자산들과 상품 외에 다른 자산들과도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무역 적자로만 달러가 공급되고 있어서 미국이 구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 주장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도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강달러 요인이 있긴 있지만 약간 더 그렇다는 수준이고 수출에 안 좋은 대신에 소비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미국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 달러가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와 이 체제와 달러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과 유동성에서 비롯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깨뜨렸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한 것, 그 트럼프 프리미엄이 발생한 부분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굉장히 제가 귀에 꽂힌 부분은 트럼프의 정부의 정책이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순적이고 어떨 때는 예를 들면 관세가 인플레를 불러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할 때는 강달러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우리를 약달러를 원해요. 그래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은 다른 나라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면 가하는 대로 구부러질 것이다. 굴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의 기반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일부 양보를 얻어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 트럼프 정부가 상대방이 완전한 굴복을 요구할 때까지 이 요구를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그런 것을 실제로 그런 목표가 현실적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속국이 되는 것 외에 어떤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USMCA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마련된 것이고 트럼프 1기에서 한미 FTA를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USMCA가 잘못됐다. 그리고 한미 FTA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트럼프 정부 협상 방식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때까지 완전히 속국처럼 굴 때까지 만족할 수 없는 종류의 협상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을 원한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는 워런 버핏이 1987년도에 했던 발언입니다. 미스터 마켓은 시장은 때로는 조금 도취되어 있고 또 때로는 우울하지만 한 가지 대단한 덕목이 있다. 언제나 권력에 대해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대목이 딱 지금 트럼프 정부에게 정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시장이 왜 이렇게 놀랐는가? 시장은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과도하게 혁명적인 부분, 트럼프 정부가 과도하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